저는 김도현입니다. 지금은 육군 준장이지만 예전엔 싸움 하나 못하는 겁쟁이였죠.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이에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든 게 사실입니다. 1984년 가을 전북 군산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이었어요. 저는 교실 뒤편 구석에 몰려 있었습니다. 일진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박철수가 제일 앞에 서 있었어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 녀석이었습니다. 야, 김도현. 너 또 숙제 안 해왔지? 박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숙제는 다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뺏길까봐 가방 속에 숨겨두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답해, 이 찌질이야. 박철수가 제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밀려났어요. 벽에 등이 부딪혔죠. 아팠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소리라도 내면 더 맞을 게 뻔했거든요. 야, 너 같은 놈은 평생 아무것도 못 된다. 알겠냐? 박철수가 소리쳤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웃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죠. 선생님들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박철수 말이 맞나 싶었어요. 저는 키도 작고 힘도 약했거든요. 싸움은 더더욱 못했습니다. 주먹 한 번 제대로 쥐어본 적도 없었죠. 집 앞 농길을 걸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집에 들어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서였죠. 어머니는 혼자서 저와 여동생을 키우고 계셨거든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 되는 놈일까? 박철수 같은 녀석들에게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부터 학교 가는 게 더 두려워졌습니다. 박철수와 그 패거리들을 마주치는 게 싫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죠. 결석하면 어머니가 학교에 오시게 될 테니까요. 교실에서도 조용히 있으려 했어요.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만만해 보였나 봐요. 박철수 패거리들은 더 자주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은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공을 제대로 차지 못했어요. 그러자 박철수가 달려와서 저를 밀쳤습니다. 야, 이 못난 놈아. 제대로 해. 소리를 질렀죠. 저는 땅에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다시 뛰었어요.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우는 모습을 보이면 더 무시당할 것 같았거든요. 그 시절 저에게 유일한 위안은 집에서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깨에 계급장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인상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다른 세상 사람 같았거든요.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호기심이 생겼어요. 군대에 가면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스쳐가는 생각일 뿐이었어요. 설마 제가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는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어머니 병문안을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야위어 가고 계셨어요. 도현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다.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공장에서의 일상은 계속되었어요. 여전히 김대식 같은 선배들의 괴롭힘을 당해야 했죠. 야, 김도현. 오늘 야근 대신해줘. 일방적인 명령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징병 통지서가 왔습니다. 군대에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사실 두려웠습니다. 군대도 공장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이 제 운명이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1988년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머리를 깎고 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일렬로 서. 빨리. 조교가 소리쳤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수십 명의 신병들이 줄을 섰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2등 중사 박영수다. 앞으로 5주 동안 너희들을 담당할 거야. 조교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무서웠지만 왜인지 설레기도 했습니다. 첫 주가 가장 힘들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었거든요. 체력훈련, 제식훈련, 각종 교육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제가 제일 못했어요. 구보를 할 때도 뒤처졌고 팔굽혀 펴기도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했죠. 김도현, 뭐 하냐? 빨리 따라와. 조교가 소리쳤어요. 부끄러웠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끝까지 따라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신병들이 제게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권호성이라는 동기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도현아, 너 진짜 끈기 있다. 저녁 점호 후에 말하더군요. 뭐가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구보할 때 봤는데 뒤처져도 끝까지 뛰더라. 보통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는데 권호성의 말을 듣고 보니 맞았어요. 체력이 딸려도 중도 포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냥 포기하기 싫어서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나도 배워야겠다. 권호성은 덩치도 크고 운동도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가 저를 인정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칠 후 총기 분해결합 교육이 있었어요.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저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 번에 외우려고 노력했죠. 김도현 나와서 시범 보여라. 조교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떨렸지만 앞에 나갔습니다. 배운 대로 차근차근 해봤어요. 실수 없이 해냈습니다. 잘했다. 조교가 처음으로 칭찬을 해줬어요. 그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군대에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동기들이 저에게 와서 물어봤어요. 도현아, 총기 분해결합 어떻게 그렇게 잘해? 그냥. 수고했다. 그 말이 끝이었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중대장의 눈에 제가 들어간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저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교들도 예전처럼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범 사례로 다른 신병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죠.
김도현처럼 해라.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처음으로 누군가의 모범이 된 기분이었어요. 학교에서도 공장에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훈련 마지막 주에 총검술 훈련이 있었어요. 실제 격투는 아니고 동작만 배우는 거였죠. 저는 몸이 작아서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외로 동작을 빨리 익혔습니다. 성실하게 연습한 덕분이었죠. 김도현, 너 총검술 소질 있는 것 같은데? 권오성이 말했어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응, 동작이 정확해. 힘은 약해도 기술은 좋아. 그 말을 듣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싸움은 못해도 군사 기술은 배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료식 날 중대장이 전체 신병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기수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병을 발표한다. 저는 별 관심 없이 듣고 있었어요. 설마 제가 뽑힐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김도현 이병. 제 이름이 불렸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김도현 이병은 체력은 부족하지만 성실성과 책임감에서 타의 모범이 되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동기들이 저를 축하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싸움을 못해도 군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실함과 끈기만 있으면 된다는 걸 말이죠. 도현의 이름이 조용히 중대장의 귀에 새겨졌습니다.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강원도 GOP 부대에 배치됐어요. 최전방 경계 부대였습니다. 긴장감이 남달랐죠. 도착 첫날부터 분위기가 삭막했어요. 선임병들의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이곳은 장난이 통하지 않는 곳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새로 온 이병들 이리 와라. 분대장 상병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여기는 놀러 온 곳이 아니야. 한순간 방심하면 큰일 난다. 알겠나? 예.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첫 경계 근무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였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철책선을 바라보고 서 있어야 했죠. 바람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적이 넘어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이 되었어요. 오히려 이런 긴장감이 저에게는 맞는 것 같았거든요. 집중력이 좋아서 이 시간 동안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강원도 산골의 추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죠. 그날 밤도 경계 근무였어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병사들은 초소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에 제대로 경계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야, 김도현. 너도 들어와라. 이런 날씨에 뭘 보겠냐? 같은 조 선임병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밖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서 있겠습니다. 미쳤나? 얼어 죽어도 책임 못 져. 선임병은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저 혼자 눈보라 속에 남겨졌죠. 정말 춥긴 했어요. 손가락 끝이 얼얼했고 발가락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내 의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을 꼬박 버텼어요. 교대 시간이 되어서야 초소 안으로 들어갔죠. 다음 날 아침 중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도현 이병, 어제 경계 근무 어땠냐? 보고합니다. 이상 없이 완료했습니다. 중대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놈들은 다 초소 안에 들어가 있더라. 너만 밖에서 서 있었다고? 예, 그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무. 중대장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김이병, 너는 진짜 군인이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부터 중대장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죠.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주일 후 전체 집합이 있었어요. 중대장이 모든 병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지난주 눈보라 치던 날 유일하게 끝까지 경계 근무를 완수한 병사가 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김도현 이병이다. 이런 군인이 진짜 군인이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존경하는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 권호성이 제게 와서 말했어요. 도현아, 너 정말 대단하다. 나라면 못했을 거야. 뭐가 대단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너는 진짜 군인 정신이 있어. 권호성의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변한 걸까? 예전 같으면 추위에 못 이겨서 포기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곳에서는 달랐다는 거예요. 누군가 저를 인정해 주고 있었거든요. 싸움 실력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말입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시험이 왔어요. 야간 수색 훈련이었습니다. 산속을 돌아다니며 적의 침투로를 찾는 훈련이었죠. 조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도현아, 내가 선두에 서라. 내가 제일 집중력이 좋으니까. 예전 같으면 거부했을 거예요.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속은 정말 어두웠어요. 손전등 불빛만 의지해서 길을 찾아야 했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뒤에서 따라왔어요. 제가 길을 잘못 인도하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책임감이 무거웠죠. 이 시간을 걸어서 목표 지점에 도착했어요. 지도상으로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잘했다, 도현아. 조장이 칭찬해 줬어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동료들에게 인사했죠. 그때 느꼈어요. 제가 누군가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리더 역할을 해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부대 생활이 계속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경계 근무도 능숙해졌고 각종 훈련에서도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어느 날 대대장이 부대를 시찰 왔어요. 중대장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병 김도현입니다. 모범 병사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대대장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군 생활 어떠냐? 보고합니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보람을 느끼나? 제가 조국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다. 계속 그런 마음가짐으로 복무해라.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었어요. 대대장 앞에서 당당하게 대답하다니 말이죠. 군대에서 처음으로 진짜 인정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싸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 작은 칭찬이 제 인생의 불씨가 되었어요. 전역을 2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대장이 저를 부르더군요. 김도현 상병, 잠깐 이리 와봐라.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혹시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긴장했죠. 앉아라. 중대장이 의자를 권했어요. 전역 후에 뭐 할 생각이냐? 고향에 내려가서 다시 공장에 다닐 예정입니다. 중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기엔 너무 아깝다.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 없나? 어떤 길 말씀이신지. 장교 말이야. 너 같은 놈이 장교가 되면 좋은 군인이 될 것 같은데. 장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학력도 부족하고 학군단이 있어. 대학 과정하면서 장교 교육 받는 거야. 그런 게 있나요? 응. 성적만 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너 정도면 충분히 합격할 거야. 집에 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장교라니.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장교 될 수 있는 시험이 있대요. 장교? 우리 도연이가? 어머니도 믿기 힘들어 하셨어요. 해보고 싶어요. 군대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았거든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해봐라. 엄마가 응원할게.
저녁 후 바로 학군단 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영어, 수학, 국어를 다시 공부해야 했죠. 공장 일을 하면서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게 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6시에 일어나서 공장에 가야 했거든요. 공장 동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야, 김도현. 너 요즘 왜 그래? 공부한다고? 네,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시험? 학군단 시험이요. 뭐? 너가 장교? 김대식이 비웃었어요. 네, 도전해 보려고요. 꿈 깨라. 너 같은 놈이 장교 되겠냐?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동기가 되었어요.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6개월 동안 죽도록 공부했습니다. 손톱 밑이 까맣게 될 정도로 연필을 쥐고 있었어요. 드디어 시험 날이 왔어요. 시험장에 가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많더군요. 저만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조금 위축됐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한 달 후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는데 제 이름이 있더군요. 김도현. 믿기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뛰어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합격했어요. 장교 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우셨어요. 우리 도연이가 드디어 사람 대접 받는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장에도 알려야 했어요. 김대식에게 말했습니다. 형, 저 학군단 합격했어요. 김대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진짜? 네, 진짜요. 대단하네. 그때 처음으로 김대식이 저를 인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학군단 교육도 함께 받아야 했죠.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어요.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도 많고 배경도 달랐거든요. 하지만 군대에서 배운 끈기가 도움이 됐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학군단 교육에서는 오히려 앞서 나갔어요. 실제 군 경험이 있었거든요. 김도현, 너 진짜 군인 출신이구나. 동기들이 말했어요. 네, GOP에서 근무했어요. 역시 뭔가 다르더라.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드디어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는 날이 왔습니다. 부모님도 참석하셨어요. 계급장을 달고 거울을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예전에 그 겁쟁이 소년과는 완전히 달랐죠. 축하한다, 김소희. 교관이 악수를 청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박철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너 같은 놈은 평생 아무것도 못 된다.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박철수야. 나는 해냈어.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어요. 소위로 임관해서 최초 부대에 부임했을 때의 기분은 잊을 수 없어요. 드디어 장교가 되었다는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부대는 경기도의 한 기계화 보병대 대였습니다. 규모도 크고 중요한 부대였어요. 새로 온 김도현 소위입니다. 대대장 앞에서 인사를 드렸죠. 그래, 김소위. 힘든 곳에 왔네. 각오는 되어 있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선배 장교들의 시선이 차갑더군요. 이준석 중위가 제 바로 위 선배였어요. 육사 출신이었죠. 김소희, 너 학군단 출신이지? 예, 맞습니다. 여기서는 출신 따지지 않아. 실력으로만 평가받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뉘앙스가 좀 이상했어요. 은근히 깔보는 느낌이었죠. 소대장으로서의 첫 업무가 시작됐어요. 30명의 부하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부사관들은 저보다 경력이 훨씬 많았고 병사들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김 병장이 제일 골치 아픈 부하였어요.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소위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명령에 반박을 자주 했어요. 왜 안 되는가? 경험상 그래요. 경험. 그 말이 저를 위축시켰어요. 확실히 저는 현장 경험이 부족했거든요. 어느 날 훈련 중에 큰 실수가 일어났어요. 제가 잘못된 좌표를 전달한 거였죠.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훈련이 엉망이 됐어요. 김소희, 사무실로 오게. 대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실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장교 자질이 있는 걸까? 부하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이준석 중위가 찾아왔어요. 김소희, 힘들지? 좀 그렇네요. 처음엔 다 그래. 나도 그랬어. 의외로 위로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버텨야 해. 네, 알겠습니다. 그 후로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부하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했죠. 김 병장에게도 개인적으로 말을 걸었어요. 병장,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소위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잖아. 서로 도와야지. 김 병장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소위님,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몇 달 후 국경 분쟁 위기 상황이 일어났어요. 북한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부대 전체가 비상 상태가 됐어요. 모든 장교들이 긴장했습니다. 그때 제가 실수를 했어요. 작전 계획을 잘못 이해한 거였죠. 다행히 김 병장이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소위님, 여기 좌표가 틀렸어요. 정말이네? 고마워, 병장. 하지만 이준석 중위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김소희, 이런 실수는 용납될 수 없어. 죄송합니다. 책임을 져야 해. 그 순간 김 병장이 나섰어요. 중위님, 제가 확인을 늦게 해서 그래요. 소위님 잘못이 아닙니다. 다른 부하들도 저를 감쌌어요. 소위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평소에 우리 말도 잘 들어주시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하들이 저를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준석 중위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김 병장이 제게 말했어요. 소위님,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너무 약해 보였거든요. 지금도 약해. 아니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부하들을 믿는 사람이에요. 소위님처럼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나는 깨달았습니다. 싸움이 아닌 신뢰가 진짜 힘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 저는 대령까지 진급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 부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보직을 맡았어요.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느덧 저도 후배 장교들을 이끄는 위치가 됐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듯이 어려워하는 후배들을 많이 봤죠. 그런 후배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완벽할 필요 없어. 성실하게만 하면 돼. 제가 군 생활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거든요. 어느 날 인사발령 명단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새로 부임하는 중위의 이름을 보고 말이죠. 박준호. 성이 박씨. 혹시 하는 마음에 인사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출신지가 군산이더군요. 나이를 계산해 보니 딱 들어맞았어요. 박철수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며칠 후 박준호 중위가 부대에 부임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박철수와 똑같이 생겼거든요. 박준호 중위 부임 신고 드립니다. 예전 아버지와는 달리 의젓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오만한 기색도 보였죠. 그래, 박중위. 앞으로 잘해보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준호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아니,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오만함에 가까웠죠. 부하들에게도 고압적이었어요. 야, 제대로 못해?
병사들에게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중위님,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부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나는 중위야. 그 모습을 보니까 예전 박철수가 떠올랐어요. 정말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죠. 한 달 후 박준호가 큰 사고를 쳤어요. 훈련 중에 안전수칙을 무시한 거였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장비가 파손됐어요. 박준호 중위 사무실로 오게. 예. 박준호가 제 앞에 섰어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죠.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운이 나빴습니다. 운? 어이가 없었어요. 네, 그냥 사고였어요. 자네가 안전수칙을 무시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건 효율을 위해서였습니다. 변명만 늘어났어요.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박중희,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징계를 받아야 해. 그때 박준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대령님,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뭐라고? 우리 아버지 말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이렇게 못하실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놈도 아버지와 똑같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예전에 그 겁쟁이 소년이 아니었어요. 박중희, 여기서는 아버지가 누군지 상관없어. 내 행동만이 중요해. 하지만도 없어. 일주일 영창. 박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 후로 박준호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속은 불안정했어요. 피는 못 속인다고 했던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박준호는 영창에서 나온 후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오만했고 부하들에게도 거칠게 대했죠. 어느 날 부사관들이 저에게 와서 불만을 토로했어요. 대령님, 박중희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말투가 너무 거칠어요. 병사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저도 직접 확인해 봤어요. 박준호가 병사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야, 이것도 제대로 못해? 멍청한 것들. 병사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반감을 품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박준호를 다시 불렀어요. 박중희, 부하들과의 관계가 어떤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네, 저는 엄격하게 지도하고 있어요. 엄격함과 무례함은 다른 거야. 박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부하들을 존중해야 해. 계급이 높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선 안 돼.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군요. 박중희, 진짜 강한 리더는 부하들이 따르게 만드는 사람이야. 무력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약함의 표현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예전 박철수가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약함? 제가 일어섰어요. 네, 너무 친근하게 대하면 얕잡아 봐요. 박중희, 내가 약해 보이나? 아,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부하들과 친근하게 지내. 하지만 누구도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아. 왜 그런지 아나? 박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존경받기 때문이야.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으로 말이지. 그날 밤 생각해 봤어요. 박준호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강압적으로 하면 더 반발할 것 같았어요. 다른 방법이 필요했죠. 일주일 후 연합훈련이 있었어요. 다른 부대와 함께 하는 큰 규모의 훈련이었죠. 박준호도 참여해야 했어요. 소대를 이끌고 임무를 수행하는 거였죠.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박준호의 소대가 다른 소대들과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해. 박준호가 다른 소대장들에게 소리쳤어요. 중위님, 우리끼리 경쟁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소대장이 말했어요. 경쟁이 아니야. 내가 더 경험 많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야. 결국 훈련이 엉망이 됐어요. 소대들끼리 따로 노는 바람에 전체 임무가 실패했죠. 저는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박준호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린 거였죠.
이틀째 되는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박준호의 부하 중 한 명이 다쳤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죠. 훈련 중에 발목을 삐끗한 거였어요. 그런데 박준호의 반응이 문제였어요. 이런 걸로 뭘 그래? 그냥 참고 해. 다친 병사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중위님,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사관이 말했어요. 훈련 중인데 무슨 병원이야? 참고 하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죠. 박중희, 큰 소리로 불렀어요. 예, 부상병 후송 조치해. 하지만 대령님, 훈련이 지금 당장. 박준호가 어쩔 수 없이 부상병을 후송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불만투성이었죠. 그날 저녁 숙소에서 박준호와 마주쳤어요. 대령님 때문에 우리 소대가 꼴찌 됐어요. 불만을 터뜨리더군요. 그게 중요한가? 당연히 중요하죠. 성과가 우선이에요. 성과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사람이야. 박준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말씀 하시니까 부하들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옛날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박철수가 저를 괴롭히던 모습들이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그때의 겁쟁이가 아니었거든요. 박중희, 진짜 강한 사람이 뭔지 아나? 힘센 사람 아닌가요? 아니야.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박준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때는 몰랐지만 그 기회가 곧 올 줄이야. 훈련 사흘째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야간 수색 중에 박준호가 낭떠러지에 빠진 거였어요. 비가 와서 땅이 미끄러웠거든요. 발을 헛디뎠나 봐요. 도와주세요. 박준호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즉시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박준호가 나무 뿌리를 잡고 매달려 있었어요. 대령님, 도와주세요. 아래는 깊은 계곡이었어요. 떨어지면 목숨이 위험할 상황이었죠. 다른 병사들이 구조 장비를 가지러 갔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박준호의 힘이 빠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행동했어요. 로프 없이 직접 내려간 거였죠. 대령님, 위험해요. 부하들이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내려가고 있었어요. 박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박중희. 내가 있어. 대령님, 저를 왜? 말하지 말고 힘내.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저까지 떨어질 뻔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10분 정도 지나서야 구조대가 도착했어요. 둘 다 무사히 구조됐죠. 그날 밤 박준호가 제게 찾아왔어요. 처음으로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대령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야. 저는 대령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가? 진짜 강함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박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대령님은 저를 구하려고 목숨을 걸었어요. 계급이 높다고 안전한 곳에만 있지 않으셨죠. 그게 리더의 역할이야. 저는 부하들에게 그런 리더였나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었어요. 박중희,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바뀌면 돼. 그날부터 박준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부하들에게 더 신경 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죠. 훈련 마지막 날 박준호의 소대가 가장 좋은 성과를 냈어요. 협력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대령님, 정말 감사해요. 박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 스스로 해낸 거야. 그때 저는 박준호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줬어요. 박중희,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답습할 필요는 없어. 너는 너만의 길을 가면 돼. 박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저희 아버지를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의 내 모습이야. 박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옛날에 실수를 많이 하셨나 봐요.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뀌는 거지. 그 후로 박준호는 정말 훌륭한 장교가 됐어요.
부하들도 진심으로 따르게 됐죠. 나는 과거와 현재 두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박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부하들이 먼저 다가올 정도로 인기가 좋아졌죠. 어느 날 대규모 훈련이 있었어요. 실전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 위험한 훈련이었습니다. 박준호의 소대가 정찰 임무를 맡았어요. 적진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임무였죠. 그런데 중간에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폭발 훈련 중에 실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박준호와 부하 2명이 폭발에 휘말렸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때 박준호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안전보다 부하들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괜찮나? 다친 곳 없어? 부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중위님, 저희는 괜찮은데 중위님 팔에서 피가. 병사가 말했어요. 박준호의 팔에 상처가 났는데도 부하들만 걱정하고 있었어요. 나는 괜찮아. 너희가 우선이야. 그 모습을 보니까 뭉클했어요. 정말 변한 거구나 싶었죠. 구조대가 와서 모두 병원으로 후송됐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병원에서 박준호를 만났을 때 그가 말했어요. 대령님,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진짜 군인이 뭔지요? 자신보다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맞아. 잘 깨달았네. 대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박준호는 정말 각성한 군인이 됐어요. 부하들의 신뢰도 완전히 얻었죠. 한 달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준호의 아버지 박철수가 면회를 온다는 거였어요. 20년 넘게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면서도 떨렸죠. 면회 당일 박철수를 보는 순간 옛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박철수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김도현? 안녕하세요, 박철수 씨. 너가 여기서 뭘? 박철수는 제 계급장을 보고 더욱 놀랐어요. 대령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나 봐요. 제가 준호의 상관입니다. 박철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과거에 자신이 괴롭혔던 그 소년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나 봐요. 잠시 후 박준호가 왔어요. 아버지와 상관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챘나 봐요. 아버지, 대령님과 아시는 사이세요? 박철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결국 박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옛날에 대령님께 많이 못됐었다. 박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고등학교 때?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어.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대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박철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면회실에서 말이에요. 아버지. 박준호가 깜짝 놀라며 말렸어요.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박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일어나세요. 저는 박철수를 일으켰어요. 대령님, 다 지난 일입니다. 아니에요. 내 아들만은 제대로 키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풀렸어요. 20년 넘게 쌓여있던 응어리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박철수 씨, 준호는 훌륭한 장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준호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과거에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관대한지를 말이에요. 면회가 끝난 후 박준호가 제게 말했어요. 대령님, 죄송해요. 아버지가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준호야, 부모의 잘못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건 아니야. 너는 너만의 길을 가고 있어. 박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대령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챙겨주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넌 내가 믿는 후배야.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과거와 화해할 수 있었어요.
박철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복수나 원망이 아니라 용서가 진짜 해답이었어요. 마침내 과거는 용서로 끝을 맺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어요. 저는 드디어 준장 진급 발표를 받았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장성이 된 거죠. 진급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 겁쟁이 소년이 여기까지 왔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께 전화 드렸어요. 어머니, 저 장군 됐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도연이가 정말 장군이 됐구나. 네, 어머니.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고마워요. 아냐, 도연아. 엄마가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줘서. 어머니는 제가 군대에 간 이후로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들이 잘 되는 걸 보시며 힘을 얻으신 것 같았죠. 취임식 날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어머니도 오셨고 동생도 가족들과 함께 왔어요. 무엇보다 제가 그동안 만났던 부하들이 많이 와줬어요. 권호성도 왔고 김병장도 이제는 원사가 되어서 참석했죠. 박준호도 있었어요. 이제 소령이 된 그가 경례를 하며 말했어요. 존경합니다, 장군님.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취임사를 할 때였어요. 준비한 원고를 보다가 문득 과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었죠. 싸움도 못하고 별다른 재능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어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앞으로도 그 믿음에 보답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줬어요. 권호성이 제게 와서 말했어요. 도현아, 정말 대단하다. 누가 그때 그 소심한 신병이 장군까지 될 줄 알았겠냐? 오성이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무슨 소리야? 다 내 노력이지. 김원사도 와서 인사했어요. 장군님, 그때 GOP에서 배웠을 때부터 남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원사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죠. 박준호가 마지막에 와서 말했어요. 장군님, 평생 따르겠습니다. 과장하지 마라. 너도 훌륭한 장교야. 아닙니다. 장군님을 보면서 진짜 군인이 뭔지 배웠어요.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먼 길을 왔구나 싶었죠. 박철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너 같은 놈은 평생 아무것도 못 된다. 이제 대답할 수 있었어요. 박철수야, 나는 해냈어. 싸움은 못했지만 끝내 이겼어. 하지만 복수나 증명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을 위해서였죠. 다음 날부터 장군으로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책임도 무겁고 해야 할 일도 많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성실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준호는 지금도 제 부하로 일하고 있어요. 정말 훌륭한 장교가 됐죠. 부하들이 정말 따르고 있어요. 가끔 박준호가 말해요. 장군님, 저도 장군님처럼 되고 싶어요. 너는 너만의 길이 있어. 나를 따라할 필요 없어. 하지만 장군님의 리더십은 정말 본받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뿌듯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니 말이에요. 어느 날 박철수 씨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도현 장군님께 준호가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두 장군님 덕분입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미소가 났어요.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굴욕과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경험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줬죠. 싸움은 못했지만 저는 끝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주먹이 아니라 신념이었어요. 지금도 제 책상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어요. 신병 시절 권오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죠. 그때의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다짐해요.
오늘도 성실하게 살자.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자. 그것이 제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고 앞으로도 지켜갈 약속입니다. 도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굴욕도 때로는 가장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요. 도연이 학창시절 받았던 모욕은 분명 아팠지만 그것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연이 보여준 건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어요. 싸움은 못했지만 성실함과 끈기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죠. 군대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정을 받으며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한 점이에요. 박철수의 아들 박준호를 만났을 때 과거의 원한으로 대하지 않고 진정한 멘토가 되어줬죠. 그 결과 박준호도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성실하게 노력하고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강함은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